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세. 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보는 안수남의 세세세 이어가겠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상속, 이 상속세 핵심 총정리 시간으로 한번 저희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상속에 있어서 네. 상속 방식, 증여 방식 어떤 게 절세에 유리한가 이걸 뭐 딱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 둘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해야 된다, 미리 네.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일단 가장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된다는 것은 공통점이 똑같고 예. 또 세율 구간이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거고 예. 증여라는 거는 살아 생전에 이제 주신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과세 방식도 달라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에다가 과세라고 예. 총 유산에다가 증여세는 증여자가 받은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다가 예,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예.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상속은 또 공제금액이 조금 큰데 증여는 공제금이 작고요. 예. 신고기한도 다르고 네. 각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특징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네. 잘 들여다보면 이제 저마다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앞서 저희가 여쭤본 대로 가장 큰 차이점은 미리 좀 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 정도씩 나눠서 미리 내서 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증여에 많이들 주목을 하실 텐데 네. 절세 증여 설계를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증여는 내가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고 줄 때마다 증여세 세율을 부과한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평생 걸 다 모으질 않고 예. 10년 단위로 모으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제도 배우자 공제 6억, 예. 그다음에 자녀 공제 5천만 원 이런 것도 10년 단위로 공제를 해줘요. 네. 그다음에 과세 표준도 10년 단위로 모아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분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증여세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기대 수명이 예. 뭐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증여세 횟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60대인데 기대 네. 수명이 90이다. 그러면 60대, 70대, 80대 세 번 정도는 증여를 하고 그때부터. 예, 네. 마지막에 상속을 이루어져서 예, 자산의 균형되게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막는 것이 예. 가장 절세 플랜으로서 적절한 거죠. 네. 미리부터 증여 준비를 그렇게 해놨다가도 사실 네. 뭐 가족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부모님 등이 사망하게 된다면 네. 바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세율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세율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세율 외형상으로 따지면 일본이 55%고 우리가 50%니까 두 번째처럼 보이는데 예. 일본은 과세 체계가 유산 취득세 과세 체계예요. 아,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우리는 유산 총액에다가 과세를 해보고 돌아가신 분에다가 예. 두 번째는 일본은 최고세율이 약 우리가 60억을 넘는 금액에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예. 근데 우리는 30억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기준도 예, 다르죠. 전혀 달라져 버리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부담률 같은 거라든지 예. 총 예, 세금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부담률 같은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세계에서 1위예요, 저희가. 예.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공제는 또 작아요. 그다음에 최고세율 구간은 또 낮아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우리 나라의 최고고, 네. 예, 좋은 거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부담이 일단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부 유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마 지금 한 세계에서 네 번째 정도 국부 유출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걱정도 하고 이런 있는 것 이야기가 같습니다. 지난번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도 질문으로 또 맞습니다.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습니다. 예. 뭐 이제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실거주 한 채 가격이 이미 높아져서 여기에 네. 대해서 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 맞습니다. 재산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렇게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도 상속 재산가액을 잘 따져봐야 된다. 또 어떤 게 대상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볼 텐데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자산이 일단 원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기엔 네. 퇴직금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 이런 것에도 지금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 딱 이루어졌을 때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자산은 상속재산에 다 들어오는데요. 예. 이걸 우리가 본래 상속재산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돈 나오는 것 중에서 피상속인이 행위를 해서 예. 귀속이 피상속인한테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명의신탁 한홍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퇴직금을 새로 받은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사망보험금. 것들. 근데 이 사망보험금은 들었을 때부터 이게 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되시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계약자고 돈도 불입하시고 네. 그리고 수익자는 상속인을 해놨겠지만 이렇게 계약을 맺고 돌아가시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버려요. 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계약자, 불입자를 상속인들 명의로 불입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서 그러니까 받을 사람들이 내는 걸로. 맞습니다. 네. 예, 보험료를 누가 냈냐가 중요하니까.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금 부담이 좀 덜하면은 조금 부족하면은 급여를 줘서 어쨌든 간에 자녀들이 부담하도록 만들고 사전 증여해서 예. 그 능력을 되게 만들어줘 가라 해서라도 네네네. 보험 수익 불입자는 자녀를 명의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뭐 굉장히 명의는 중요해요. 그렇게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세금 납부를 피상속인이 했다면 그 경우는 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명의는 자녀 명의로 해놓고 실제 돈 불입자는 예, 부모님 명의로 했거나 아버지가 네네. 했거나 네. 또 이제 어머니 명의로 계약자를 해놨는데 네. 실제는 남편이 예, 봉급받은 돈 가지고 불입했다든지 네네네. 이래버리면 상속세를 다 들어가 버립니다. 네, 이것도 실질성이 마찬가지.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의를 네.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복잡한 상속재산을 보다 쉽게 저희가 좀 조회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데 네, 네, 네. 이거 쓸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요게 이제 그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요청을 하면은 네. 통상적으로 19가지가 예,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통보가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 형태라든지 예. 등기나 등록된 재산이 다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네. 또 보험의 가입 내역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채무라든지 또 예금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라해서 넘어오는데요. 네. 문제는 요게 서비스가 들어가 버리면은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돼 버려요. 아, 이게 이제 통보가 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자금들이 인출이 안 돼 버리기 네. 때문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인출하실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속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합의를 안 이루고 예, 사전에 인출했다가는 네. 자칫 잘못하면 공금 횡령이 되거나 오. 예, 이거를 또 형사상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사전에 인출할 때는 상속인 간에 모두 합의를 한 다음에 네. 인출을 하셔야만 됩니다. 형제라든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으니까 네, 뭐 네.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이제 합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주의를 하셔야 주의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채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자면 생전에 고인이 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다하고 이제 이미 상속받을 재산 이상이라고 하면 한정 승인이라든지 뭐 상속 포기 같은 것들을 좀 맞습니다.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들이 이제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미리 좀 잘 파악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금액들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임대보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무 신고한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세무 신고한 금액만 네. 예, 해버리신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 부담하고 있는 보증금을 신고를 하시고 세무 신고가 잘못됐다면은 그거는 수정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예. 오히려 채무를 정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상속세를 더 줄이는 것이 더 큰다면 네. 예, 잘못 신고된 것들은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용카드 썼거나 그다음에 또 치료비를 안 냈거나 그런 것도 다 되고 세금을 안 낸 거나 또 공과금 안 낸 것들 예. 이런 것도 다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딱 상속 개시일 현재 네. 피상속인이 예, 부담해야 할 채무나 납부해야 될 공과금, 세금들은 모두 채무로 인식을 해서 네. 공제가 다 가능하니까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이 다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네, 다 네, 변제를 마찬가지. 공제를 받으셔야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네.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는 그 시점에 따라서 양도세 유무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까요? 시가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 그게 거래가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네. 기간 내에 거래가액이 존재하거나 예. 예. 또는 이게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가액이 존재하거나 네. 공매 경매나 수용가액이 존재하면 이걸 시가로 갖다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시가 이제 써야 되는데 네. 6개월 이내에 거래가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상속 개시상시 평가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도가액이 상속 개시상시 평가하게 되면 여기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제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예. 양도소득세는 안 내게 되는데 그때는 양도세가 안 나온다. 대신
상속 개시상시 평가액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면 상속세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분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네네네. 처분 시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부담이 달라지는지를 챙겨 네네네. 보셔야 돼요. 유의미한 어떤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사락가라고 해서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락가를 그걸 갖다가 시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에 적합한 금액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네. 그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금액이 큰 것들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예, 결국은. 예, 그렇지 않고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단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조그만 것들은 네. 일반적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하니까 네. 아무래도 세부담이 낮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낮게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네. 상속 개시상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 걸 대비하면은 예. 비과세를 못 받는 부동산이라 한다면 차라리 상속 개시상시 평가액을 높여가지고 예. 상속세 높여놓으면은 양도세가 줄어들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오히려 상속세가 공제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미달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기준시가를 신고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세를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평가액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평가하지 마시고 예.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거듭 부분은.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자, 상속받는 자산의 다양한 형태. 일단은 이 이야기는 이제 부동산 형태의 자산에 대부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테고 금융자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금융자산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갈리죠. 이제 상속 재산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비슷한데 예. 세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예. 국가의 도움 애국심을 발휘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 높이 평가되는 자산만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이게 예금이라든지 예. 주식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네. 이건 100% 다 노출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금융 상속 공제라는 건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액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을 해서 매매 사례가액이 모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걸로 구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높게 평가되겠죠. 네네. 또 이제 건물 중에서도 빌딩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네. 세부담이 늘어나겠죠. 이 경우는 이제 뭐 기준 시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가가 다 높게 고평가되는 자산으로만 구성되신 분들은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고평가되는 자산이 있다면은 중간에 상속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를 변경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낮은 평가액이 낮은 걸로 네네네. 대환을 했거나 바꿔놓으시는 것이 상속 개시상시 평가가 유리해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원스톱 서비스 하면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 등에서 현금 인출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누가 어떻게 뽑아서 어디에 썼는지 규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가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서 돈 빼는 것 중에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 2년 지나간 것들은 그건 소명 책임은 없습니다. 네. 그 현금을 뺐어요. 그 돈이 어디다 썼는가를 입증을 해야지만이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데 상속자가 그 내용을 규명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입증을 못하면 그건 현금으로 상속 받았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간주는 아니고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그래서 입증을 하면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이제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주의하고 관련 기록을 좀 챙겨둬야 될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런 인출이나 처분이 있었다면 어떤 기록들을 좀 구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 보시면 10년 이내에 계좌 인출한 거라든지 이체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속조 조사에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다 입증 자료를 영수증하고 또 취득을 했으면 취득한 근거들을 다 소명 자료를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세무 신고 때 한꺼번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기준을 갖춰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상속세율 이야기하면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순자산 기준이잖아요. 부채 등을 빼고 계산을 해봤을 때 단순히 이제 기준이 뭐 배우자가 있든 없든 5억에서 10억 그 기준 밑이라고 하면 일단은 안심을 좀 해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심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요? 상속재산 중에는 5년 이내에 상속이 이해자한테 증여한 거,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거, 이것도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거든요. 다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심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20년 남았는데
향후 앞으로 이것이 2배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속세 예상세금도 확실히 높아져볼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랬으면은 그럴 때는 사전 증여를 일부라도 하시는 것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네. 전체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앞서 이야기한 상속세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뭐 그 필요성은 대통령이 인정을 했지만 기재부 예산안에선 빠지면서 이제 보류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편이 언제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선 그렇다면 일단 일괄적으로 미리 증여를 좀 들어가는 게 나을지 이거는 또 입장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자산가들 중에 10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이 공제액이 늘고 말고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사전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30억 이내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 재산이 얼마큼 상승되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30억 넘어가시는 분부터 일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제 기존 기준 또는 지금 거론되는 이 개편안의 기준선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경우의 수도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 세법이 네,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속세 관련 이야기 총정리해봤는데 혹시 신고 시에 또 주의사항으로 알려주실 거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건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따라서 세무조사 때 소명해야 할 자료들을 꼼꼼히 잘 챙겨두신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내에 계좌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예, 사전증여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네. 거는 소명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 납부 재원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예. 이게 6개월 내에 세금을 납부가 해야 되고 연보험 납부도 해야 된다 하지만은 네. 현금성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일시에 못 내면은 금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벌써 젊은 층도 걱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값을 못 받게 되니까 네. 예, 상속세 재원 마련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상속 얘기는 피상속인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게 좀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논의를 미뤄뒀다가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상속세 이야기 오늘 핵심 총정리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